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우리 경제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승환 시사평론가 모시고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점점 더 관심을 끌고 있어요. 미국 대선에 대선이요? 대한 이승환 평론가의 분석. 아, 그래요? 그럴 리가. 오늘도 잘 날카로운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최선을 일단 다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때요? 지금 뭐 캐리스가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뭐 역전했다 이런 얘기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실제 그런 상황인가요?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전당대회 효과, 우리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우리도 국내에서 전당대회 할 때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컨벤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직전 조사랑 큰 차이는 없었다. 네, 그래서 해리스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는 굉장히 왁자지껄하게 굉장히 많은 이목을 끌긴 했는데 어쨌든 표로는 당장 드러나지 않았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이기는 결과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4% 정도 앞선다는 뭐 그런 조사 많았잖아요. 3%, 4%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어쨌든 오차범위 내지만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이렇게까지 어텐션 그 집중됐으니까 한 7%, 10%뭐 이렇게 좀 기대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한 1%, 뭐 2%, 뭐 약간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서 민주당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일단 당장 현지 시간 1일 ABC 방송에서 2,400여 명 대상으로 했는데, 어쨌든 해리스가 트럼프를 50대 46으로 한 4%포인트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딱 걸리는 거죠. 오차범위 안에.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동률이죠. 이거 누가 앞서간다 뒤서간다 할 수가 없는 오차범위 안에 있으면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50대 46이 ABC였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조금 좋은 시그널은 우리도 누굴 지지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국내에서도 뭐 대선 있을 때 여론조사 이번에 투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기사 보시면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게 있고 투표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조사 기간마다 또 달라요. 네, 그래서 네. registered에서 등록을 했는데 안 갈 수 있어. 근데 likely vote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갈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르죠. 그래서 거기서는 52대 46으로 6% 앞섰으니까 이 숫자는 해리스가 좀 괜찮은 숫자죠. 네네네. 투표하겠다고 이야기한 사람 중에서는 네. 6%포인트 앞섰다. 네. 그러니까 이건 오차범위를 좀 벗어났으니까 같은 ABC 방송 그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벤션 효과가 전반적으로는 없지만 일단 투표장에 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해리스가 조금 더 기분 좋은 성적을 받았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컨벤션 효과가 생각보다 덜했다라는 이유는 그만큼 양쪽의 고정 지지층이 너무나 확고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달리 해석을 좀 드리자면. 근데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듯이 내셔널 폴 전국은 의미 없고 결국은 경합주가 얼마냐 이거 질문하려고 하셨죠. 네, 그 말씀 계속 그동안 하셨잖아요. 네, 그 그래서. 경합주 6개, 7개, 뭐 거기서 어떻게 승부가 나냐. 그렇죠. 위에 뭐 예전에 러스트벨트라고 하다 요즘은 블루월 이렇게 네. 푸른색 벽 뭐 이런 뜻의 블루월로 이제 부르죠. 위스콘신 지난주까지는 그 조사 결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 뭐 그러니까 최근 전당대회 바로 직후에 딱 나온 숫자가 마음에 드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29일 날 에머슨 대랑 그 정치 전문 매체 더힐 네네네. 우리 국내에서 많이 인용하는 언론이죠. 그래서 이제 더힐과 에머슨 대가 같이 조사했어요. 29일 날 조사를 했는데 네. 경합주 7개. 여기서 7개는 노스캐롤라이나 포함시키면 7개예요. 보통 6개인데. 근데 각각 3군데에서 각각 우위. 그리고 한 군데 동률. 그래서 정말 숫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3대 3, 3승 1무 3패.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썬벨트라고 하는 조지아,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미시간, 그리고 네바다 이쪽에서 해리스가 좀 우세해요. 1%포인트에서 한 3%. 그리고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는 또 트럼프가 좀 앞서요. 그리고 동률은 펜실베니아 둘 다 48%. 그러니까 참 우리 이 얘기 하다가 대선 끝날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박빙이네요. 네, 진짜 박빙. 근데 해리스 쪽에서는 본인들이 열세라고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2016년에는 완전히 폭망했고, 그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왜냐면 모든 언론이 거의 다 힐러리가 된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트럼프가 이겼던 이겼죠. 건가요? 그리고 2020년도 바이든이 뭐 한 7, 8% 어디는 뭐 10% 앞선다 하고 했었는데, 실제 까보니까 틀린 데도 많았었고, 트럼프가 미세하게 이긴 데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때 한 3%가 4% 차이로 바이든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러 번 틀렸잖아요. 뭐 총선 틀리고 대선 틀리고 뭐 10%포인트 차이 난다고 했는데 까보니까 2%고 뭐 이런 거. 근데 미국도 이제 여러 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계속 여론조사를 어떻게 더 정교하게 할까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뭐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계속 추적 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좀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는 이번에 11월 5일날 대선을 이제 마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당장 2020년만 하더라도 바이든이 어렵게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점수로는 사실상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해리스 캠프 쪽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캠페인을 주도하는 사람들, 전략가들은 방송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열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뭔가 좀 언더독 효과를 좀 누리고 싶어서 전략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실제 그 헬스 캠프에 그 오말리 딜런이라는 그 청와대 측 위원장이 있는데 확실한 약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확실한 약자. 네, 네. 그러면서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 대선 때 경합주들 사이에서 그냥 고작 4만 표가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점수 가지고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차범위 내에서 거의 다 지금 나오니까 이러면 지금 해리스가 여전히 열세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고 실제 민주당 당원들한테 야 우리 지금 이긴 거 아니니까 다만 그냥 바이든이 워낙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기저 효과일 뿐이지 우리는 계속 열세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할 거지만 그렇지만 바이든이 사퇴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게 조금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지지한다고 딱히 응답을 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그 유권자들이 해리스 네. 등장하자마자 지지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딱 나선 효과는 있지만 네. 그게 더 넓어지지는 그렇죠. 않은 거다. 조금 더 압도적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바이든보다 해리스가 낫지만 그렇다고 트럼프보다 확실하게 우세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추자만 보더라도. 네. 근데 기세는 등등한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트럼프 진영 쪽에 있던 공화당원 상당수가 또 해리스 진영으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무슨 지난주에 얘기죠? 나왔던 기사인데 그때 이제 USA가 단독 기사로 그 공개 서한을 입수해서 보도했는데 현지 시간으로는 26일이었네요. USA 투데이가 뭐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과거에 조지 부시 뭐 대통령부터 해서 밋 롬니 당시 이제 대선 후보였던 분 상원의원이죠. 그리고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 처음에 2008년에 오바마랑 붙었던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 2018년인가 돌아가셨죠. 어쨌든 정말 이 공화당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주류라고 불렀던 그리고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들의 측근들 무려 238명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나는 해리스를 지지하겠다. 라고 공개선을 보냈어요. 그 전에는 이분들이 뭐 부시 전 대통령이나 네. 맥케인 후보나 이런 분들을 지지했던 지지했고 심지어 백악관에 있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실제 지난 그 20일 날이었나요? 그 전당대회 중에 트럼프 때 백악관에서 대변인 하던 사람도 와서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 이제 왜냐 이분들은 해리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광적이라기보다는 내가 겪어봤는데 아무리 같은 공화당이지만 트럼프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공개 서한 자기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평생 동안 공화당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근데 어쩔 수 없이겠죠. 이분들 앞에 가로 열고 어쩔 수 없이 나는 해리스를 지지해. 왜냐하면 이유가 참 여러 가지였는데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리더십이 4년 더 지속된다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은 평범한 국민들이다 이렇게 썼고 그리고 트럼프가 그 추종자 벤스라고 표현을 썼어요. 부통령 후보 벤스를 추종자로 표현했는데 트럼프와 그 추종자 벤스는 푸틴과 같은 독재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동맹에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혼란이 아니라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지도자에게 투표하라. 이런 내용이 공개 서한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죠. 네. 그렇군요. 밋 롬니도 있어요? 밋 롬니, 예.
미tt 롬니도 포함됐습니다. 네네.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이 네. 오바마하고 오바마 경쟁을 두 번째. 했었죠. 네. 오바마 두 번째. 처음에 오바마가 맥케인이었고 그 다음에 재선할 때는 미tt 롬니였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다 상원 의원 뭐 주류죠. 이분들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 뭐 같은 의원실에서 일했던 그 주변 사람들이 238명입니다. 네, 다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상대당, 거기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워낙 양극화가 심한데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트럼프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공화당원들이 있으니까 마음 움직이는 그 유권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 넷플릭스에서 미시라는 MITT, 미시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그게 되게 재밌는 정치 다큐멘터리인데 전 제일 재밌게 봤던 건데 많이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미tt 롬니가 대통령이 될 줄 알고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해가지고 미tt 롬니가 처음에 출마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쫓아가면서 진짜 가족들한테 나 대선 출마할 거야.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을 라이브로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가족들 설득하고 공화당 경선하고 쭉 나오는 과정을 다 찍었는데 낙선한 거예요. 안 됐구나. 5만원 채 졌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출시됐어요. 근데 내용은 되게 재밌어요. 낙선하는 순간에 이 사람의 장면까지 나와요. 근데 되게 낙선까지. 괜찮은 보수주의자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렇죠. 이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해리스한테. 그렇죠. 특히 존 맥케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이 참 대단한 게 한 4년인가 포로로 그냥 인질로 있었고 본인이 풀려날 수 있었는데도 예전에 베트남 전쟁이었습니까? 하여튼 그때 나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 끝까지 모든 병사들이 다 구출될 때까지 인질에서 풀려날 때까지 난 있겠다 그래서 그때 국민적인 영웅이 됐고 실제 2010년도인가요? 뇌수술을 받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투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뇌수술 받은 지 한 3일 만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결국은 의회에 와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혹은 뭐 당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 어떤 아이콘 같은 그런 분들인데 그 주변의 분들이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국 보수네요, 애국 보수. 네, 진짜 정통적인 의미에서 진짜 보수인 거예요. 네, 주류. 네. 부시 전 대통령은 어때요? 지금 입장이 있었나요? 전직 대통령들은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정확히는 아버지 부시하고 아들 부시 그리고 존 맥케인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tt 롬니 이들 주변에 있었던 캠프에 있었던 참모들이 이름을 올린 거예요. 거기 제가 대통령 이름까지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데 이 얘기는 주변에 있는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다는 건 그 사람의 의중을 반영하는 거죠. 전직 대통령이든 전 대통령 후보든. 네. 그렇군요.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그렇게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측이 팽팽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해리스 쪽으로 완전히 이 여론이 다 완전히 지지하게 온 거는 아니고. 그렇죠. 이게 뭐 26일 날 공개된 서한이어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건 맞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가 이런 게 뭐 단박에 바뀌지 않고 이렇게 약간 좀 스며들듯이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화당 쪽에서 많은 분들이 해리스를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으니까 그렇죠. 네. 봐야죠.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근데 없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를 못 견디겠다는 사람들이 니키 헬리를 지지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 보도 보면은 니키 헬리 마지막까지 경선에 참여했었던 그 후보를 지지했던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들도 지금 해리스를 지지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그 기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딱 눈에 가시적으로 숫자가 확 변하진 않겠지만 서서히 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조금씩 누적되다 보면은. 근데 이걸 숫자로 확인한다는 건 참 힘들죠. 네, 대선 그렇죠. 끝난 다음에 실제 조사를 해봐야지 아는 거라서 네, 지금은 뭐 추정만 할 뿐이죠. 네. 그 마음이 어디로 갈지. 근데 그런 마음이 항상 모든 대선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항상 그렇죠. 양 진영이 결집하고 중도층이 어디로 가냐. 이거 네. 가지고 대선 기간에는 다 분석하고 해설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그런가요? 지금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뭐 정치적인 문법이나 문화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하기는 뭐하지만 뭐 일단 우리나라에서 뉴스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이쪽 당에 있던 사람이 저쪽으로 넘어갔대. 그건 중도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이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된다는 이유는 네네. 그 어떤 저변에 있는 마음들을 좀 반영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로서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도하고 인터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선거나 뭐 미국 선거나 어떤 그 유권자들의 마음이라는 것, 주요 인사들의 어떤 그 행보를 보면은 대충 민심이 어떻게 가고 있다라는 걸 조금 전체를 반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약간의 바로미터가 되는. 어쨌거나 양진영이 다 결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오느냐, 그렇죠. 아니면 상대 진영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오느냐에서 승부가 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는 사실상 정해져 있고 소위 말하는 무당층 혹은 중도파를 누가 더 많이 끌어당기느냐, 투표장으로 가게 만드느냐, 이게 핵심이죠. 무당층 중도파가 미국에도 많아요? 저도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시간 없어가지고 맨날 중도파, 뭐 무당층 약간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무당층, 그러니까 중도 성향이라고 하는 그 분들과 중도 성향, 그러니까 moderate이라고 하는 분들과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온건파라고 무당은 할 수도 있고. 온건파라고 할 수 있고 그 개념이 다른 게 무당층은 인디펜던트고 중도층은 마더리, 그렇죠. 온건파 이런 뜻이 있고. 네. 네. 근데 무당파는 그 단어에서도 나오듯이 나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야. 그냥 아무 당도 지지하지 않아 말 그대로 무당파예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보럴 해가지고 그렇게 그 여론조사 하는 데도 있고요. 이제 갤럽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moderate, 그 중도 성향 혹은 온건파는 말 그대로 당과 무관하게 내가 지지하는 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성향 자체가 중간 지대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중간 지대 그냥 온건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사실 혼용해서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 혼용해서 쓰는 이유는 그래도 무당파 중에는 그 moderate이라고 하는 온건파 혹은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겹치더라. 하지만 무당파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공화당의 어떤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무당파 안에서도 트럼프보다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지지한 당이 없을 뿐이고.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뭐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무당파야. 그러니까 양쪽 다 싫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참 여론조사 기관에서 약간 분석하기는 사실은 무당파가 조금 더 쉽죠. 왜냐면은 너 지지한 당이 있어 없어는 굉장히 데이터 잡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도파니 물어보면은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도 있고 그게 딱 그렇죠.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네, 무슨 체크리스트 10개 중에 5개 이상이면 진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을 테고. 그래서 갤럽에서 연례 조사를 하는 걸 봤더니 어쨌든 작년 기준 12,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43%가 무당층이라고 본인을 얘기했대요. 미국에서요? 43명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43%? 지난해 기준입니다. 이게 정치의 혐오를 느끼면서 점점 무당파들이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갤럽 하나의 조사가 모든 걸 반영하지 않겠지만 일단 뭐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이니까 지난해 이제 43이 무당층이고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양쪽 비슷한데 27%. 예. 그러니까 다 싫어. 무당층이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27, 27, 43 이렇게 네,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악시오스 그 온라인 매체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매체인데 악시오스가 이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렇게 무당층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본인들 스스로 좀 점검해봐야 된다. 뭐 반성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에는 무당층 비중이 좀 감소하니까 이걸 그대로 수치를 뭐 100%라고 믿을 건 또 아니다. 왜냐면 우리도 선거 있는 철과 없는 철이 뭔가 이렇게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관여도가 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무당층이 일단 작년 기준 43이라고 했지만 지금 또 같은 조사를 한다면 줄어들 수도 있죠.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근데 올해 조사는 아직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같은 조사 갤럽에서 이 인디펜던트들 사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36% 된대요. 그래서 아까 무당파랑 중도가 약간 좀 겹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무당파이고 3분의 1 정도는 중도파 그 안에서. 그 중에서 다시 3분의 1? 네네. 생각보다 적네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인디펜던트라고 얘기한 사람이 43이고 같은 갤럽 조사에서 나는 마더레시아, 그러니까 온건한 성향이야라고 얘기한 사람이 36. 아, 그렇군요. 네, 따로따로. 아, 네. 그러면 비슷비슷하네요. 많이 겹칠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 답하실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도 구글링도 여러 번 해봤는데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정치인들이 표심 얻으려면. 근데 예전에는 이제 무당파들이 좀 우리도 정치 관여도나 관심도 보면 나이가 조금 더 많을수록 훨씬 더 관심도도 있고 실제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도 40, 60, 70대가 많지 20, 그렇죠. 30대들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무당층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무당층이 많았고 예전에는 뭐 이제 한마디로 대학 졸업증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저학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당층이 좀 많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소 어쨌든 무당파 데이터 한 조사에 따르면 뭐 소위 말하는 G 세대라고 하죠. 97년부터 12년생까지 그러니까 네네. 가장 젊은 세대 네네. 한 26%가 다 무당파라고 했고 그 밀레니얼 세대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한 36%가 또 본인을 무당파라고 했고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적어져요. 소위 X 세대라고 하는 네네. 사람들은 한 21%, 70년대. 70년대, 네. 6, 70년대 조금 섞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내가 지지하는 당은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고 젊은 세대일수록 난 모르겠어 양쪽 다 싫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어요. 이것도 갤럽 조사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 9월 1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ABC 뉴스랑 입소스랑 같이 조사한 이제 최근 여러 조사 결과 따르면 어쨌든 인디펜던트 무당층이라고 얘기한 사람들 중에서 어느 쪽 캠페인이 지금 마음에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했더니 해리스 캠페인이 좀 긍정적이어가 56, 트럼프 캠페인이 긍정적이어가 38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무당층에서는 해리스 캠페인을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 라는 답변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네, 또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제가 거칠게 해석을 해보자면 종합해보세요. 평론가님 의견을 여쭤볼게요. 네. 자, 젊은 사람들이 무당파가 많아. 근데 지금 지지율은 팽팽해요, 현재. 그럼 앞으로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아까 악시오스에서 대선이 가까워지면은 네. 무당층이 줄어들고 줄어든다. 양쪽으로 결집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네. 결집을 하게 된다면 해리스한테 결집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젊은 축 유색인종, 뭐 여성들 이런 쪽은 이제 민주당 쪽이 좀 우세했으니까 네. 과거 일반적인 통념상은 그렇죠. 네. 그러면 무당층이 해리스한테 결집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러면 해리스가 시간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분석이 흐름상은 나오는데.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는 이제 ABC 뉴스가 보도한 게 9월 1일이니까 엊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반영될 건 다 반영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는 더더욱 이제 무당층과 중도파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이분들이 그래서 투표장으로 실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이제 투표를 결국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네네. 게 그 전에 바이든 2020년 바이든 트럼프 그 대결 전까지는 거의 다 50%대였어요. 55, 56, 59. 근데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던 지난 2020년에만 66%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트럼프를 한번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완전히 결집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간 거예요. 그래도 한 66이면 꽤 높은 거죠. 과거의 투표율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제 투표율이 그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60% 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무당층이 얼마나 가느냐, 투표장으로 실제 달려가느냐, 예,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 흐름에 반영될 수는 있겠죠. 지금 무당층의 성분 조사를 했더니 네네. 아무래도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해리스 쪽에 약간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 방향으로 나온 거네요. 네, 앞으로 좀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켜봐야죠. 네. 그런데 그 인디펜던트 무당파 후보인 케네디가 네.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네. 무당파 표심에는 영향을 안 줄까요? 여파가 어때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미세하지만 트럼프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 한 1% 미만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거. 왜냐면은 케네디가
접한 게 벌써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일주일 정도 지났나요?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를 봤을 때 뭐 해리스한테도 조금 가고 트럼프에는 조금 더 많이 가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더니 트럼프가 한 0.3 정도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어떤 조사기관에서.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작은 수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한 표라도 누가 더 가져갔냐 케네디가 드랍하면서 이익이 누구야 그렇게 질문을 주신다면 트럼프 쪽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간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근데 예를 들어 0.3 뭐 이 숫자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1%라도 트럼프가 가져간다라는 거는 특히 경합주는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또 뒤져봤더니 지난 2020년에 1% 미만으로 이긴 곳이 위스콘신, 애리조나, 조지아예요. 그러니까 0.5, 뭐 1%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000표, 20,000표 차이로 어느 주에서는 승리하거든요. 특히 경합주에서는. 근데 1% 미만으로 제가 구글링 했을 때는 위스콘신, 애리조나, 조지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케네디 뭐 별거 아니야라고 그냥 퉁쳐버릴 수 있는데 이때 표를 보면 뭐 15,000표, 20,000표니까 대단한데? 엄청 바뀌네요. 그래서 케네디가 그 뭐 장관직 달라고 할 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또 33% 내지는 36%의 무당층이나 중도층은 또 젊은 사람이 많아서 해리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또 높은 부분도 있고 양쪽이 다 있네. 양쪽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케네디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무소속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 무당층은 뭐 어찌 무소속이니까 그 중에서도 케네디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네. 뭐 민주당 성향 무당층이었을 수도 이었다면 여파가 조금 더 클 거고. 근데 이미 지난 10월에 이제 탈당하고 나올 때 표가 오히려 트럼프 표를 잠식한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바이든 표보다는 트럼프가. 그 얘기는 그러니까 약간 좀 보수적인. 왜냐면 반 백신 운동 이렇게 주장하면서 코로나 때 약간 트럼프 성향의 그런 발언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미 민주당과는 조우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탈당하는 건 불가피했다. 그래서 공화당 쪽 혹은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케네디를 더 지지한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죠. 케네디가 어쨌든 트럼프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몇만 표 차일지 몇십만 표 차일지는 알 수 없다. 왜냐면 한때 지난 올 초에 저희들 방송할 때 케네디가 무려 막 13% 나온다 해서 깜짝 놀랐었잖아요. 네네. 두 자릿수가 넘다니 그랬었는데 최근에 드랍할 때는 한 4%에서 5%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뭐 반반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그 5%라는 게 2.5를 갈지 3대 1로 갈지 뭐 모르니까 알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케네디 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분석하기가. 근데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걸로 여파는 처음에 비하면 용두삼이네요. 13%에 비하면 지금 뭐 한 1% 영향을 줄까? 이 정도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줄어들었네. 이 케네디 표 줄어드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게 아까 악시오스 그 표현. 어쨌든 선거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확실하게 우리나라도 왜 제3후보 뉴페이스 하면 갑자기 와 했다가 결국은 맞아요. 투표장 가서 기존 당 찍잖아요. 약간 왜냐면 사표 방지 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악시오스의 그 발언이 그 분석이 이제 케네디를 보면서도 일정 정도 적용이 되는 거죠. 결국은 13이었지만 나중에 투표장에 가서는 민주당 혹은 공화당을 찍게 마련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거까지 말씀해 주시고 가셔야 돼서 네. 일단 판세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대선판에 갑자기 우리 북쪽에 있는 지도자 아. 김정은이라는 세 글자가 등장했어요. 잠깐 지난 시간에 말씀 주셨는데 카밀라 해리스가 연설하면서 김정은을 호명했다고. 그렇죠. 8월 22일 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김정은이라는 굉장히 똑똑한 발음으로 김정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를 맞추지 않을 거라고 해리스가 직접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푸틴도 있고 시진핑도 있고 뭐 독재자 많은데 뭐 독재자라고 뭐 시진핑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딱 콕 집어서 김정은 얘기해서 다들 조금 놀라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일종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뭔가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굉장히 매파적인 입장이거든요. 뭐 민주당이라서 더 온화하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부시
부시 대통령 때 뭐 테러와의 전쟁이든 그 당시에 열렸던 게 육자회담이니까 그때 공화당 정부였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설득을 시켜가지고 육자회담이라는 틀을 만들어냈고 9.19 공동성명이 2005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해서 뭐는 아닌데 어쨌든 트럼프가 북미 정상을 하면서 어쨌든 주목을 끌었고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회담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해리스도 그게 워낙 이제 꽂혀가지고 김정은과 같은 폭군에 뭐 우리는 아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고 그건 힐러리 클린턴도 그 스피치 할 때 김정은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독재자와 그 러브레터 주고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 그러자 이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해리스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 정상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있을 때 세계는 평화로웠는데 지금 북한이 다시 뭐 미사일 쏘고 있고 지금 전쟁 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워진 건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 아니냐. 그래서 내가 되면 안보만큼은 그 세계 질서만큼은 내가 다시 차지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북한이 양쪽 후보들이 많이 언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됐네요. 이렇게 호명한다는 상한가인가? 것은 상한가인가? 네. 아니 뭐 상한가가 되려면 서로 구애를 해야 상한가가 되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막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대선에 김정은 변수가 등장했다? 아니면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탑픽으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하나의 그 재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북한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 사람들의 항상 우선순위, 미국 대통령의 우선순위 리스트를 보면은 항상 앞에 중국이 있고 항상 앞에 러시아가 있었지 북한이 탑에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한 문제를 얼마나 이슈화하느냐에 따라서 그쪽 정부가 어느 정도 반응을 보였던 것이지 그거는 결국 이제 북한 문제가 정말 이슈가 되느냐 그 프라이어리티 앞으로 가느냐는 결국 한국 정부의 자세이자 마음이자 능력, 실력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약간 기라한 관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고 어쨌든 해리스와 트럼프는 지금 서로 욕하려고 김정은이라는 하나의 재료를 찾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그 트럼프는 뭐 혹시 된다면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열 수는 있겠죠. 하나의 또 이벤트로서 열 수도 있을 테고 뭐 뭘 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트럼프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근데 해리스가 된다면 북한 문제는 지금 바이든 4년 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식으로 또 가겠죠. 해리스가 뭔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한테는 어느 쪽이 더 나은 거예요? 북한 문제를 조금 푸는 데는 글쎄요. 근데 트럼프가 하노이 때 워낙 그냥 집에 가버렸으니까 한번 실패가 있어서 누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다 이게 좋다라는 것도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좋다고 표현하시는 분과 그 지금 대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내에서도 완전히 갈리잖아요. 북한 문제는. 그래서 그 좋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주관적인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의 어떤 좀 위기를 잠깐이라도 이제 뭐 푼다면 대화가 필요할 텐데 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트럼프다. 해리스보다는. 그렇다고 대화를 한다고 해서 결과를 내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을 하자면 해리스는 김정은 같은 독재자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그걸 비난을 했다는 것은 나는 그런 사람들과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겠다. 그런 거죠. 얘기했다고. 네. 해 가진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좋다. 왜냐면 왜 적은 더 가까이 둔다 약간 뭐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중국, 뭐 북한, 러시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안보 문제는 나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는 안보 문제는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뭐 바이든 약했잖아, 뭐 잘 못했잖아, 뭐 제대로 길들이지 못했잖아 이런 얘기를 트럼프는 계속 하는 거죠. 실제 뭐 전쟁은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하마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 진실과 무관하게 어쨌든 그 현상을 봤을 때는 트럼프가 할 말은 좀 있는 거죠. 네.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북쪽에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미국 대선판에 등장해서 비난의 비난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거는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정치는 원래 그런 거다 생각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좋은 해결책이 나와서 좀 남북 간의 대화가 되고 네. 다시 좀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생각해보면 오바마 때 그 선거할 때 그 얘기 했었어요. 나는 그 김정은 같은 독재자 만나 같이 햄버거 먹을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아. 뉘앙스의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그 당내 경선할 때 힐러리가 너는 그러니까 아마추어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때 엄청 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2007, 8년 경선 과정에서. 그런 거죠. 같은 당내에서도 김정은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또 갈리니까 입장이. 그런데 뭐 해리스가 되면 지금 바이든 정부의 대북 관계 그거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바마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또 전략적 인내를 또 몸소 실천하신 분이 네. 오바마 대통령이죠.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서 지금 놀라운 건 부시 때 제일 열심히 했어요. 양자회담, 그 뭐 사자회담, 육자회담까지 저는 그때 현장 취재하는 기자였기 때문에 외교부 출입 기자여서 그게 정말 하루하루가 다 지금도 이렇게 떠오르는데 의외로 뭐 북한 폭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떨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북미 대화의 어떤 대화가 그 길이 좀 트이고 그래서 약간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게 다름 아닌 공화당 부시 대통령이었다는 거. 민주당 소속 오바마는 8년 내내 전략적 인내했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트럼프는 공화당이었는데 북미 대화를 했다. 그 좀 역설적인. 역설적이네요. 아, 냉철한 분석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트럼프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김정은하고 대화를 했고 해리스는 뭐 바이든을 하여튼 이어받을 것 같다, 대화를 안 할 것 같다 북한 이렇게 문제는 분석해 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미국 대선 판세 알아봤고요.